안녕하십니까. 한국 II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의 김경미 애널리스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와 AI 산업의 최신 동향 및 전략적 인사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 리서치 센터의 저하고 이나연 연구원이 같이 준비를 했고요. 첫 화면에 보이는 멋진 그림은 챗 GPT가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멋진 그림을 직립 보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로봇까지 곁들여서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커버에 넣었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총 2시간 가까이 진행하는데 이번 시간은 후반부로 이제 인도 반도체 산업의 최신 동향,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시사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 자료도 저도 이제 예전 같으면 저희 촬영하고 업로드하기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촬영 직전에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버전 1, 버전 2에서 정말 많은 버전을 만들고 있고 촬영 직전에도 수정을 많이 하는데 그 수정이 이제 오타 수정 이런 게 아니라 바뀐 내용들 반영하느라고 정말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어떤 유익한 투자 정보 전해드릴 때 그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지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진 않지만 전체 월드와이드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밑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도도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때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경험했어요. 사실 이제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되돌아보면 심지어 실적 발표 때 아날로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지금 뭐 고객사가 0.01달러, 0.01달러면 얼마인가요? 뭐 100원짜리도 안 되는 정말 아주 초저가의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완제품 출하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적 발표 때 아예 뭐 이제 오픈해서 얘기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3,000원짜리 차량용 반도체 제품이 자그마치 7만 원에 팔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면 3,000원짜리가 7만 원에 팔리면 뭔가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생수가 저희가 편의점에 가면 900원에서 1,100원 정도면 살 수 있잖아요. 1,000원짜리 생수가 갑자기 2만 원에 팔린다고 생각해 보면 생수를 못 먹을 것 같아요. 수돗물 먹을 것 같습니다. 사실 2만 원이 아니라 5,000원, 6,000원에 팔리는 미국에만 출장을 가도 수돗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반도체 가격 급등이 특히 의외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 또는 공급망이 안정적이라고 믿어지던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전 세계 모두가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인도도 이제 2020년 이후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세미콘 인디아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는 중국에도 있고 현재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이제 어떤 국제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모습들로 이제 인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의 반도체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인도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생겨났을 때 과연 그 회사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인도가 뭐 한국처럼 뭐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냐, 아니면 정말 깨끗한 물 공급이 안정적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퀘스천 마크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인도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설계하는 쪽 또는 그쪽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결론적으로 반도체 후발 국가 입장에서 잘 할 수 있는 거는 후공정 쪽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전공정 대비, 그러니까 반도체 8대 공정으로 알려진 전체 공정에서 프론트엔드 쪽 또는 전공정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이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발 국가는 아무래도 후공정에 정말 많은 힘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미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그 후공정을 하는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사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마 인도도 초기에는 후공정 쪽에 정말 많은 힘을 쏟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인도 반도체 기업 관련된 뉴스가 많지는 않고, 저도 대부분 이제 코트라의 자료나 아니면 외신 자료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코스닥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만나보면 이제 인도 쪽으로 뭔가 좀 영업을 시작하거나 그런 회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위주로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고, 물론 다른 나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인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어떤 특정 국가가 반도체 산업 내에서 존재감이 커지면 거기서도 이제 반도체 전시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국도 당연히 세미콘 코리아라는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이제 말에 열렸고요. 세미콘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7월 초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세미콘 유로파 가 이제 하반기에 열리고, 세미콘 저팬이 12월에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미콘 인디아도 9월에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자료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업체는 270개사였고 한국 기업도 가셨고요. 주로 이제 많이 전시가 된 부분은 이제 패키징이나 조립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뭐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주체는 이제 그 글로벌 반도체 재료 장비 업체인 세미, 재료 장비 협회에 해당되는 세미, 그리고 전시회 전문 주최사 메세민헨해서 그 이제 마이스 업체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가했던 기업들은 이제 그 인도의 타타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제 마이크론 CEO가 인도 분이고 그쪽 C-레벨 분들 중에 인도 분이 많으시죠. IBM도 참석했고, IBM도 CEO가 인도 분이죠. 이제 인도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IIT라는 공대를 나오셨고, 그리고 NXP도 역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콘 인디아 전시회를 통해서 인도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인도 반도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만큼 높지는 않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조금씩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이제 각 지역별로도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이천시, 뭐 청주시, 뭐 아니면 화성시, 평택시, 이제 뭐 용인시,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웹이 지어진다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봐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도 이제 지역별로 그런 노력을 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고, 이제 그런 지역들의 이름이 점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표시한 곳 중에 구자라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디 총리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마이크론이 이제 구자라트에 투자하겠다고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좀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까지 인도에 그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기업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제 구자라트 주에 반도체 조립 테스트, 즉 후공정 쪽이죠. 후공정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베단타라는 이제 그룹하고 협력을 해서 역시 또 구자라트 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베단타는 인도 기반의 대형 자원 및 에너지 기업으로 광산업, 금속, 석유 등 다양한 자원 산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굳이 베단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사실 반도체가 그냥 사실 제조업의 일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까다로운 제조업, 그러니까 고객사도 까다롭고 공정도 까다롭고 장비도 비싸고 그런 좀 복잡한 전자부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전자부품 중에 액티브 컴포넌트라고 분류되는 능동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이었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 뭐 단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도체를 본업으로 하지 않았던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가 본업이 아니었는데 몇십 년 동안 자본이 축적된, 그러니까 비반도체 기업이죠. 그런 회사들이 반도체 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M&A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10년 이상 활동을 했고 한국의 상장 기업 중에도 반도체 회사가 이미 제가 주니어 일할 때 100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이쪽에서 정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반도체 기업들이 스케일업 돼서 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도 정말 해마다 많은 회사들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그중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제가 2020년 1월에 만났던 중국의 반도체 비상장 기업이 어느 날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 7조 원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을 키우는 거는 AI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요도 있지만 공급이나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를 안 하던 회사, 안 하던 그룹, 안 하던 조직들이 이쪽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배우고 싶어 하고 이쪽에 익스포저를 늘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게 이미 한국이나 미국, 중국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인도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 가운데 베단타 그룹이나 아니면 폭스콘이 협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AMD도 이제 방갈루루에 새로운 설계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인텔도 역시. 네. 사실 인텔도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인텔도 아시아 지역의 특정 국가에서 뭔가 이제 반도체 공급이 늘 때는 또는 반도체 수요가 좋으면 그쪽 시장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인텔도 개발자 회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예전에는 그 지역을 중국으로 옮겨서 중국 심천, 그러니까 션전시에서 한 적도 있고요. 물론 지금 CEO가 아니라 예전에 다른 CEO 때의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대만의 기업들이 이제 인도 시장에 점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에 상장된 그 파운드리 회사 중에 타워 세미컨덕터라고 있죠. 보통 이제 짧게 줄여서 저희가 타워세미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도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지역이 있지만 아무래도 구자라트주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고 있고 방갈루루는 인도의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판교 정도의 느낌일까요? 네. 판교나 아니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정도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가보면 또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뭔가 이쪽에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도는 아무래도 반도체 설계 인력들이 좀 풍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큽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나 미국만큼 내수 시장이 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가처분 소득이 높은 이제 인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요금을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통신 요금, 그러니까 매달 꾸준히 어떤 서브스크립션 할 수 있는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서비스가 안착이 되고 그래서 그걸 정말 실제 잘 쓸 수 있는 점점 비싼 기기들을 사용해야만 그 비싼 기기가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의미하든 프리미엄 AR, VR을 의미하든 뭐 프리미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뭐 자율주행 자동차든 뭐든 간에 프리미엄 제품들을 이용을 해야만 그 시장이 커지긴 한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뭐 가처분 소득 관점이나 뭐 GDP 1인당 GDP 관점이든 아니면 1인당 뭐 통신요금 평균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과거에 중국이 그랬던 그리고 과거에 한국이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어떤 시차를 두고 그 숫자는 올라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도 내부에서도 그런 기운들이 꿈틀꿈틀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그동안 반도체 생산 국가로서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는데 결국에 비중국, 그러니까 넌 차이나로서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뭐 대만도 얘기되고 있고 한국도 얘기되고 있고 일본도 얘기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인도도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글로벌한 흐름에 좀 부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 C레벨 중에 이미 이제 인도 분들이 많죠. 그래서 구글 및 알파벳의 CEO인 그 선달 피차이도 이미 이제 구글의 CEO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그다음에 어도비의 샨타누 나라옌도 이제 2007 년부터 어도비를 이끌고 있고,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가 그 IIT 졸업하신 분이고요.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요즘 정말 정말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애널인데도 팔란티어에 대해서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CTO도 샤임 쌍카라고 하는 인도 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정말 큰 기업들의 C레벨로 있고, 당연히 이제 이런 회사들도 이제 인도 현지와의 협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도체 쪽에도 이제 인도 출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CEO인 산제이 메로토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론의 이제 보통 저희가 CEO, CFO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Chief Business Officer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밋 사다나라는 분인데, 뭐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이분이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인도 분이고,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이제 그 애뉴얼 리포트를 보시면, 물론 거기 이제 CEO는 미국 분이지만 거기 이제 그 탑 레벨 매니지먼트 중에 그 CTO 분이 이제 인도 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AMD 쪽에서도 코퍼레이트 VP 정도 레벨의 인도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아까 제가 뭐 마이크론이 구자라트에 무슨 투자를 할 겁니다. AMD가 구자라트에 무슨 투자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다 어떤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 반도체 산업의 최신 동향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뭐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나 뭔가 프리미엄 기기를 받아들일 정도의 시장은 아닌 것 같지만, 무역 분쟁 이후에 인도에서 뭔가 새로운 그 반도체 공급 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의 최뒷단하고 최앞단, 그러니까 최뒷단이면 결론적으로 후공정 쪽이겠죠. 패키징 테스트 쪽이나 아니면 최앞단, 설계하는 쪽, 소프트웨어 쪽에 뭔가 좀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인도 쪽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이제 인도 그리고 이제 앞 세미나에서 중국이랑 미국 그리고 메모리 쪽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시사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그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계속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중에 좀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미국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최근 실적 발표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든 인공지능이든 신성장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데이터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각 국가별 GDP 대비 신성장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 조사 기관인 CB인사이츠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발표하고 있고요. 물론 CB인사이츠가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 충분히 서치하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가별 GDP 대비 신성장 동력 투자를 검색을 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 전 세계 이제 탑 국가는, 넘버원 국가는 미국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GDP 대비 뭔가 그 벤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중동에 있는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었고, 네, 뭔가 그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는데도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미국이 4위였고요. 5위가 영국이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인디아, 인도, 그 다음에 스웨덴, 네, 스위스, 그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국가가 어떤 상황이든 뭔가 그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AI 쪽이 정말 많은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에 자금을 투자하면
회수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CB인사이트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회수할 때까지 7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직접 사업을 해보지 않으면 7년이 긴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를 6년을 다녔고 학교를 다녀도 7년 동안 어떤 학교를 다닐 기회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AI 기업에 투자하면 회수 때까지 7년이 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에브리원 엘스 기업은 1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7년하고 13년 비교하면 13년이 7년의 거의 2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AI 기업에 투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2배 더 빨리, 2배 더 빠른 속도로 페이백 피어리어드를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월드와이드 전체 기준인 것 같은데 AI 기업들의 경우는 7년인데 왜 짧냐 하면은 AI 기업을 이제 투자를 받은 창업자들이 어느 경지에 오르면, 어느 단계에 오르면 퇴사해서 또 연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오픈 AI의 창업 당시에 있었던 멤버들이 또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또 투자사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AI 쪽은 워낙 기업들도 많고 젊은 기업들도 많고 연쇄 창업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연쇄 창업을 했으면 이미 그 전에 그 AI 쪽의 전문가였던 그 당시에 코파운딩을 했던 멤버들이 계속 그 전문가 그리고 창업 경험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기 때문에 펀딩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AI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고 회수 기간도 굉장히 7년이면 빠른 편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한국의 상장 기업들,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이제 500개 되는 기업들의 그 투자 회수 기간을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 회수라는 거를 비상장 기업은 계산이 쉽지만 상장 기업은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회사들의 설립일, 최초 설립일부터 상장일까지,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짧은 기업이 9년, 긴 기업은 평균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을 때 500개 기업이 9년, 10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AI 회사들은 페이백 피어리어드가 7년이라고 하니까 엑시트할 때까지. 그래서 정말 짧은 거구나. 당연히 이쪽에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인공지능이 정말 이제 효용이 있냐? 인공지능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그 사람하고 인공지능을 비교하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잘하는 걸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많이 드는 얘가 이제 손글씨를 인식하는 거고요. 그 인공지능은 수천 개의 글자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뭔가 표준화된 필기체에서는 인공지능이 더 정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자료 하나 쓰면 보통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료 쓸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걸리면 그 자료를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그림과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자도 보통 자료 하나에 2만 자, 3만 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잖아요. 석사 논문 정도 분량인데 3만 자면. 그러면 제가 쓴 자료인데 그걸 계속 읽다 보면 5번, 10번쯤 읽으면 오타가 있어도 제가 못 잡아내요. 오타가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오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쓴 글인데도.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쓴 글이지만 더 이상 보기 싫고 누군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전력이 계속 공급되는 한 지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말 생산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생산성이 빠른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에게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도록 저희가 훈련시킬 때 그 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MList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MList는 뭐냐? 네, 손글씨입니다. 네, 손글씨인데 뭐 영어 알파벳이나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손글씨예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 7만 개가 있습니다. 7만 개가 있고 여기에 다양한 필체와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7이라고 쓴 건지 9라고 쓴 건지 또는
사라고 쓴 건지 구라고 쓴 건지 엄청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 인공지능도 분류할 때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면 에러율, 그러니까 로스율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그 헷갈려하는 숫자가 4하고 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쓴 숫자에서 4랑 9는 크게 헷갈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은 4와 9를 구분하는 걸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엠리스트의 손글씨 필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부터 내려와 보시면 뭐 000, 7, 70, 527, 8, 11, 42, 397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필체로 숫자가 쓰여져 있고요. 이 데이터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7만 개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확대해서 표현해 드렸고요. 네. 지금은 화면에서 이제 1, 2, 3, 4, 5, 6, 7, 8이 거의 순서대로 쓰여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7만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이거를 사람이 분류할 때랑 인공지능이 분류할 때 생산성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7만 개의 엠리스트 데이터를 식별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몇 시간이 걸릴지 혹은 며칠이 걸릴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 저희가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챗 GPT나 아니면 엔트로픽 AI에 물어보면 됩니다. 저도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나의 숫자 이미지를 보고 식별하는데 1초가 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또 그 촬영할 때 팀장님이 스니커즈도 갖다 주셨죠. 스니커즈는 워렌 버핏이 엄청 좋아하는 초코바인데, 뭐 스니커즈도 안 먹고, 네, 물도 안 마시고, 네, 안 쉬고 연속으로 작업한다고 가정하면 7만 개 곱하기 1초 하면 7만 초가 걸릴 거고요. 네,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7만 초 나누기 1시간이 3,600초니까 19.4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19.4시간 동안 과연 물도 마시지 않고 또는 스니커즈도 먹지 않고 분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제 기준으로 도저히 이건 하루 만에 못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스타벅스도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스니커즈도 먹고 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양치도 하고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루에 5시간 정도 풀리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4일 정도 걸리면 7만 개의 엠리스트 그 손으로 쓰여진 필기를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4일이 필요합니다. 자, 인공지능한테 이걸 시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한테 시키려면 그 인공지능한테 이제 이거를 음성으로 시키기는 아직은 쉽지는 않고요. 그 이제 파이썬으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코드는 파이썬으로 이제 만든 코드인데, 이 코드는 전체 한 40줄에서 50줄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앞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7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들을 가져와서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 7만 개의 데이터도 역시 가져와서 그 7만 개 데이터 중에 70% 정도는 이제 훈련용으로 쓰고 나머지 30%로는 제대로 검증이 된지 확인하는 그런 어떤 그 파이썬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서 뭐 아나콘다나 아니면은 그쵸, 그냥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나콘다를 깔기가 좀 이제 다운로드해서 까는 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그냥 구글 코 레버러토리에서 이 코드를 돌리면 거의 대부분 잘 돌아갑니다. 네, 잘 돌아가고요.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서 구글 콜앱에서 제 컴퓨터로 실행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분 8초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해 봤습니다. 같은 컴퓨터에서 똑같은 요 파이썬 코드로 그냥 제 컴퓨터에서 돌려봤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52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분 이하에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직접 하면 아까 4일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1분 이하에 할 수 있구나. 정말 생산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예전에
마차만 몰던 시대에 아니면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 갑자기 이제 자동차가 나타났을 때 아니면 기차가 없다가 기차가 나타났을 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생산성, 그 속도를 비교를 했겠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차이가 정말 이렇게 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면 4일이 걸리고 인공지능이 하면 1분 만에 끝나는 그 과거에 그 이제 말이 끄는 기차와 그 그렇죠. 네. 그 초기 형태의 기차와 말이 끄는 그런 경주를 했을 때도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차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말은 지치죠. 말은 지치지만 그때도 분명히 그 속도 차이가 있었었는데 그 차이가 지금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났을까? 아마 그 3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이 발생했을 때의 그 어떤 생산성의 차이보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와 사람 비교했을 때 생산성 차이가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서 겉표지에 그 챗 GPT가 그려진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한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도 못했지만 미술도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미술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미술 시간에 정말 너무나 괴로웠던 저에게 누군가 갑자기 저한테 지금 미술을 배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주고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자원을 주고 충분한 도구를 주고 아까 같은 그림을 그려와라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 과연 10초 만에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 얘기로 끝나 버리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생산성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항상 발표 자료 준비할 때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이제 담당하고 계신 업무나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어떤 AI 생산성 툴을 좀 확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 AI 생산성 툴은 여러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노션이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노션을 쓰기 시작한 세대가 아니고 원래 이제 에버노트를 쓰다가 이제 노션으로 조금씩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노션 때문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된 계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2011년 수상자분이 토마스 sargent라는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올해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 주제가 AI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 애널리스트니까 당연히 이제 가서 그 강의를 들었고요. 근데 그런 강의를 들으면 영어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어로 말씀하시고 당연히 이제 그때는 통역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영어로 듣고 영어로 정리를 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 강의를 받아쓰기 하는데 이제 뭔가 멋지게 깔끔하게 노트 정리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토마스 사전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단어 중에 아이작 뉴턴의 시대 이런 단어 얘기하시면 제가 뉴토니안 에이지 이렇게 한글로 쓰고, 그래서 그냥 띄엄띄엄 키워드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 세미나에 되게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우리 경민 씨 이거 좀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 대충 단어 몇 개만 받아 썼는데 이거를 보내자니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영작을 하자니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노션을 이용했습니다. 이용했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치 제가 토마스 사전트 교수님의 강의를 1시간 넘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받아 적은 것처럼 영어로 싹 정리를 해서 노트 테이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는 거의 사실 명사 위주로 받아 적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과거에 과학자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이작 뉴턴도 그렇고 찰스 다윈도 그렇고 많은 과학자들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냥 그 과학자들 이름을 받아 적고
과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그 과학자들의 업적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잘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그 어떤 방식을 마치 예표한 것처럼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패턴과 규칙,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백 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귀에 들리는 그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과학자들 이름이나 간단한 공식, 뭐 그런 것들만 받아 적었는데, 그런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도 정말 멋진 노션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노트 받아보신 분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거 알아듣느라고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계속 포지셔닝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노션이 정말 엄청난 성능을 발휘해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AI 생산성 툴 중에 하나는 게마라고 불리는 툴입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쪽은 마케팅 디자인 쪽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미드저니나 캔바나 게마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게마랑 미드저니를 해봤고요. 이제 미드저니를 해보려고 하니까,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에 GPU가 정말 좋은 게 있어야만 좀 결과가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그 GPU가 따로,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입이 없는 그냥 내장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냥 그 내장형 GPU가 있는 제품으로 미드저니를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제가 그거 말고 좀 더 가벼운 하드웨어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출하했는데 잘 됐던 게마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게마가 만들어준 파워포인트 장표 한 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미리 캔버스 써보신 분들은 미리 캔버스랑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냥 10장짜리 워드 자료를 넣어줬고요. 이게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애널리스트지만 저는 정말 모르는 분야가 많고,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서 뭐 3세대 항암제와 4세대 항암제의 차이를 대해서 얘기해라, 왜 갑자기 mRNA와 관련된 뭔가 치료법들이 많아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면 뭐 탈모 관련돼서 가장 뭐 효과가 좋은 뭐 치료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대답 못 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다른 제약바이오 담당하시는 동료 애널리스트께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넣어서 이거를 좀 잘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이 그림도 다 게마 AI가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다 해주더라고요. 원문은 한글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 원문을 멋있게 영어로 번역해서 Power Transmission Device for Vehicles that Accelerates and Decelerates Without Gear Shifting이라고 보여줬고, 이게 지금 한 장이니까 너무 단순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이렇게 멋진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오른쪽에는 검정색 바탕에 이렇게 멋진 그림을 제가 그릴 수 없고요. 네, 왼쪽에 약간 그 짙은 남보라색을, 저는 이게 지금 이 색깔의 코드, RGB 코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정말 보기 좋은 연보라색으로 글씨를 하고, 예, 제 이름은 이렇게 연한 하늘색으로 클레어 경민 킴이라고 표시하고, 옆에 저의 사진에 동그랗게 테두리를 달아서, 이렇게 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저희 같은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는 저희 디자인 전문가 차장님께 가서, 차장님 이거 하나만 그려주세요, 여기 테두리 쳐주세요, 폰트 바꿔주세요, 연보라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러지 않고 정말 이 게마 AI가 한 번에 이런 걸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십 페이지를 한 번에 그리기는 어렵고, 사실 한 번에 한 장 정도 그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성 툴로 제한이 되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려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마 AI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각 기업별, 기관별, 매체별 뉴스레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뉴스룸의 뉴스레터도 있고 마이크론도 뉴스레터가 있고요. 아까 그 제가 전반부에서 난야 테크놀로지 말씀드렸는데 난야 테크놀로지도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네, 그밖에 칩스 포 아메리카 뉴스레터를 이제 구독하시면 위클리로 계속 보실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아웃스탠딩 뉴스레터도 있고요. 정말 많은 뉴스레터들을 보시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뉴스레터 외에 링크드인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이 그전에는 이제 보통 본인의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그런 수단으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그 드라마 앤 컴퍼니의 리멤버 앱하고 비슷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는 링크드인을 들어가서 그 뉴스를 찾아보려고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링크드인 계정들은 허깅페이스,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KLA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 그리고 구글도 구글 딥마인드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픈 AI나 뭐 엔스로픽도 계정이 있고요. 네, 제가 너무 많아서 한 화면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계정들을 팔로우 하시면 이제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관련된 뉴스가 네, 보도되기 전에 먼저 링크드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 때 무슨 얘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전반부에서 2분기 실적 말씀드렸는데 3분기에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건 영업이익이건 쿼럴리 이제 사상 최대였죠. 네, 레코드 하죠. 저희 레코드라고 하죠. 네, 사상 최고였고, 네, HBM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디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옛날에는 1%였거든요. 제 기억으로. 근데 지금은 3분기 30%까지 늘었고 4분기에는 40%까지 거의 절반까지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단일 디바이스의 제품이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는 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수요가 좋다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HBM이나 엔터프라이즈 SSD 둘 다 너무 이제 수요가 좋고 다 이제 고마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키워드들도 이제 생성형 AI, 멀티모달, 그 다음에 범용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새로운 키워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TSMC도 너무 실적이 잘 나왔죠. TSMC도 월별로 매출 발표하고 그 월별 매출 금액이 이제 타이완 달러로 발표가 되는데 그것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런 것들이 발표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숫자를 보면서 지금 이 숫자가 맞나 오타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2020년에 CES에 출장 갔을 때 TSMC가 인공지능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한 4장짜리 자료를 썼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매출 비중이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역시 TSMC 입장에서도 전체 실적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특정 디바이스, 특정 응용처의 뭐랄까요? 뭔가 한정적인 디바이스의 매출, 그러니까 실적 기여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예전에 이제 2017년, 18년 넘어갈 때 가상화폐 채굴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그때도 TSMC 전체 매출 중에 가상화폐 채굴 관련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굴에 특화된 ASIC 반도체겠죠. 가상화폐 채굴에 특화된 맞춤형 반도체의 위탁 생산 매출 비중이 거의 정말 많이 나왔을 때 10%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10%도 정말 높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TSMC는 서버용 AI 프로세서니까 아마 여기에 뭐 GPU, CPU, 뭐 TPU, NPU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ASIC 종류까지 다 들어가겠죠. 서버용 AI 프로세서가 전체 매출의 10%가 아니라 1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TSMC의 고객사 중에 퀄컴도 있고 애플도 있고 굉장히 많은 5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고객사가 많은데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제품 매출 기여도가 15%면 정말 높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SML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사실 되게 오랫동안 ASML이 반도체 장비사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가 하락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주가 하락에 가장 영향을 끼친 거는 장비 수주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도 그렇고 한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장비사도 그렇고 이 수주 규모를 이제 공시를 하는 회사도 있고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테라다인이라고 있는데 테라다인은 제가 알기로는 수주 규모를 따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ASML은 매출도 이야기하고 수주 규모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수주 규모의 앞자리가 굉장히 작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뭔가 장비 수주액이 많으면 정말 많을 때는 분기 매출보다 금액이 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앞자리만 비교했을 때 그 숫자가 분기 매출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ASML이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밖에 사실 이제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주면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터지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업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게 감소할 거라는 거. 그리고 2025년도에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뭔가 좀 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하락할 것이냐? 근데 이제 언젠간 반등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등의 힘은 뭐냐면 누군가 EUV 장비를 또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누군가 EUV 장비를 만들어서 ASML처럼 대당 4,900억 원 정도의 팔 수 있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 ASML도 하염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등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여기는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적 발표 내용 보면 주가가 좋을 만한 요인이 있었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아날로그 반도체 쪽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투자 심리라면 이제 캐펙스 관점이 아니라 인베스터 관점에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요 고객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제품을 정말 많이 가져가서 네,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네, 뭔가 리드 타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반도체 장비사 ASML 말씀드렸는데 램리서치도 말씀을 드릴게요. 램리서치는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올랐고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ASML보다 내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많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램리서치 하면은 기존에 여기는 장비사 중에 낸드 플래시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낸드 플래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 공정에서 후공정에 해당되는 첨단 패키징 쪽, 네, 그쪽에서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BM 쪽도 HBM 관련된 장비들 아마 대부분 시각 장비겠죠. 네, 그쪽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다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뭔가 ASML보다 상대적으로 악재가 적었고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HBM이나 패키징 쪽인데 이제 그쪽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낸드 관련된 장비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고 낸드에서는 앞으로 계속 성장이 나오는 것들이 고단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 낸드에 그러니까 그 컨트롤러가 달리지 않은 낸드겠죠. 많은 낸드 플래시들이 200단 이하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나중에 300단 이상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 고단화에 따른 수요가 지속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도 의외로 실적이 좋았고요. 이제 여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랑 낸드 플래시를 같이 이제 SSD가 많죠, 사실은. 그런데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보셨던 것처럼 ESSD, 엔터프라이즈 SSD가 굉장히 이제 지금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는 했고, 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두 개 사업을 분할 예정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뭔가 분할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AI 시장도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 AI 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어떤 기업의 기업 가치, 기업의 생존,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데 AI 때문이고, SK하이닉스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HBM 매출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 D램 전체에서도 HBM 비중이 40%까지 확대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기업들, 뭐 웨스턴 디지털을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고,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글씨를 인식하는데 사람은 4일, 인공지능은 1분이면 끝나는 그 생산성 향상과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사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던가, AI 스타트업하고 협업한다던가, 아니면 선제적인 IR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시죠. 진짜 AI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제가 뭐 HBM이란 키워드 또는 SK하이닉스도 이런 AI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몇십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IR 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그동안에 AI 관련된 연관성이 좀 이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IR 좀 많이 못하셨던 기업들께서는 뭔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진행되는 AI 사업이라던가 하다못해 AI를 이용한 AI 생산성 툴을 이용한 어떤 운영 효율화 이런 부분들도 IR 할 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연초부터 계속 AI가 화두가 됐는데 지금 현재도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AI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사이드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고, 만약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여전히 또 미중 갈등이 계속 지속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망이 계속 재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 또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고객사랑 정말 전략적으로 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글로벌 익스포저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확장을 해야 된다.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메모리 반도체 산업 현황 분석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 AI 기업, 미국의 지금 현재 AI 쪽의 스타트업 투자 현황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도 지금 반도체 산업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각 어떤 기관이나 회사의 뉴스레터 구독하시고,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역시 또 실시간으로 팔로우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어떤 메시지 전했는지 종합적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지막 땡큐 화면도 역시 챗 GPT가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여러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인사를 드렸는데요. 계속 AI 주제로만 이야기를 드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때그때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촉을 세우고 뾰족하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번에 또 새로운 세미나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산업 전망 드릴 텐데, 그때도 역시 AI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오늘 많이 드리지 않은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조짐들을 또 잘 리서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